네, 2세트 돌격 종목마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굵직한 이슈들 많이 담았으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연준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감 속에 원달러 환율이 13년 2개월 만에 장중 1,300-2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19일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통화 스와프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22원 20전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부담이 되는 수준이에요. 우리 정재훈 의원님. 네. 계속 그동안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드디어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우리나라에 방안을 해서 이제 통화 스와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좀 이게 심리적인 게 더 큰 것 같아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원화만 그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 이 통화 쪽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좀 방한을 했을 때 당시에 환율 쪽에도 포괄적으로 뭐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도 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옐런이 한국에 오게 된다라면 그래도 이 통화 수합에 대한 안전판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오늘 또 기사가 나왔지만 이 현재 경제 돌아가는 그 분위기가 상당히 좀 빠르다라는 거, 금융 쪽에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이 환율에 대한 부분도 좀 안정을 취하려면 그래도 통화 수합은 좀 체결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과연 미국 쪽에서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 수합을 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마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좀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언급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환율도 좀 많이 올라와 있던 그런 상황들이고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제법 올라왔어요. 제법 올라온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마 통화 수합에 대한 부분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거의 7월 하순이잖아요. 그러면 통화 수합이 좀 마무리가 되고 7월 말에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시장이 좀 돌아서는, 왜냐면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만 수급이 확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주봉 차트를 좀 보고 추세를 좀 그려보더라도 상단 자리대가 뭐 30원에서 50원? 그 정도 사이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여계 쪽에서는 거의 30원까지 육박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그래도 얼추 다 올라왔고 딱 발 맞춰서 통화 수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좀 더 환율이 좀 안정이 되는,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식의 흐름들이 좀 나와서 시장이 좀 더 수월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빨리 누가 좀 환율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런 분석도 하나 봤거든요. 통화 스와프 규모가 우리 외환 보유액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분석을 제가 본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이게 달러를 쟁여놓고 있는 부분들이 네. 결제 통화를 할 수 있는 게 대부분 다 달러잖아요. 무역을 하고 하는 게 달러를 주고,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 우리나라 돈을 주고서 이렇게 사올 수는 없고 그렇죠. 달러로 환전을 해서 다 무역을 하잖아요. 그 부분들이 사실 미국 쪽에 있어서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위안화 결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 식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적정한 외환 보유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환율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 무역 수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높이 차지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무역이 적자를 좀 계속적으로 기록을 해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달러 결제를 해야 되는데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다 보니까 지출되는 폭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금이 그 달러가 좀 이탈이 된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만약에 뭐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물가도 지금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고 유가도 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원자재 가격 자체가 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역 수지에 대한 부분들은 서서히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적자에서 흑자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외환 보유액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시장에 있어서 방어를 해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쓸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쪽에 방어를 하는 수단보다는 무역 수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조만간 뭐 무역 수지는 다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증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역 수지가 어디에서 흑자가 될 수 있을까요?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원자재 있을까요? 쪽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늘어났었잖아요. 적자 기조가 계속 컸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크게 차지했던 부분들이 원유예요. 사실 에너지 쪽이거든요. 에너지 유가가 원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았었단 말이에요.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여전히 좀 잘 하고 있어요. 반도체 쪽도 그렇고 화학 제품도 그렇고 자동차 또한 마찬가지고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너무 크게 올라갔다 보니까 이걸 상쇄를 시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오버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 도착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네. 했겠죠? 그럼 뭔가 얘기가 있었겠죠. 근데 네. 아직 뭐 유가 뭐 증산에 대한 얘기가 할 거다 아니면 하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왕따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급해서 갔단 말이에요. 사실. 네. 그러면 그냥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갔겠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이 갔겠는데 참모들이 대부분 다 물밑 작업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 있어서의 증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달러 인덱스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108선 정도에 안착을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라는 점이잖아요. 유로화가 가치가 내린다는 건 그만큼 지금 유럽 쪽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유럽이 높은데 이래서 좀 러시아 전쟁을 하고 산업 생산에 타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런 사태가 좀 잡히게 되면 환율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그 계속 강조드렸지만은 그 달러 지수를 망가뜨린 이 원흉이라 할까? 일본이라니까요. 일본. 원유. 일본의 엔저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가 뭐 스위스 프랑부터 해가지고 유럽 국가 대부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완전 엔저가 계속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거 뉴스 기사를 많이 보셨잖아요. 계속 추락하고 있는 상황을.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일본이 달러 지수에서 사실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실 일본이 엔저가 좀 물론 유럽도 상황은 그랬지만은 일본 상황이 그래도 조금 그나마 버텨줬으면은 이 정도의 달러 지수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는 달러 지수를 볼 때 우리가 고민을 할 때 한 100 초반대까지는 괜찮지만 105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시장 지수가 굉장히 흔들리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그래도 잡아줄 수 있는 게 우선 통화스와프를 진행을 해가지고 잡는 흐름이 나와주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스와프 얘기를 곁들이자면은 재작년에 우리 코로나 때 그때 체결했을 때가 그 2020년 3월 19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지수가 최저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코스피 지수가 7%인가 올랐어요. 스와프 체결하고 바로 다음 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세 차례 연장한 다음에 작년쯤에 이거를 마무리를 지었어요. 작년 아마 제 기억에 하면은 작년 한 12월인가 그때 아마 이제 끝냈어요. 연장하다가. 근데 그때 당시에 통화스와프 체결할 때 환율이 그때가 맥스가 1,290원 후반대였어요. 1,300원 안 넘어갔습니다. 자, 근데 지금 상황 보면은 1,300원 이상을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부에서 대응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금 느리기는 해요. 이 통화스와프 체결이 사실 조금 더 빨랐어야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6월 달엔 했어야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좀 해보긴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통화스와프를 이거를 뭐 미국 재무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연준에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이랑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네. 유럽의 몇 개국이랑 유로존 정도 이 정도만 있고 사실 뭐 아시아 쪽에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연론이 와가지고 뭐 잘 얘기를 해가지고 진행이 된다면 정말 빠르게 환율이 안정화되긴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환율이 안정화돼서 1,200원 뭐 중반 밑으로 내려가고 되면은 그때 다시 네, 빼내겠죠. 안 하겠죠. 추석 끝내겠죠. 근데 환율 상황을 또 잡으려고 고민을 해보자면은 봐야 될 게 상당히 좀 많아요. 근데 우선은 지금 중요한 거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고민을 해볼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면서 인플레를 잡으려는 계속 노력을 하는 건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중요한 게 뭐냐면 유가에 대한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유가 자체가 그래도 지금은 최근 들어오면 흔들리고는 있단 말이에요. 100달러 위로 치는 게 아니라 100달러를 살짝 건드렸다가 내려가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괜찮은 수치는 나왔어요. 근데 중국 GDP가 또 안 좋게 나와도 일시적인 거라 판단을 해요. 그리고 뭐 소비자 물가 지표 이런 뭐 경기 지표들, 물가 지표들 자체도 사실 고민을 해보자면은 당연히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유가가 언제예요? 120달러, 110달러 이상이었을 때 나왔던 수치들이란 말이에요. 그 수치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유가랑 비교해보자면 그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는 뭔가 조금 잘못된 수치다, 잘못됐다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만간 들어서 시장이 좀 안정되는 포인트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나오는 상황들. 그래서 뭐 환율에 대한 뭐 공포도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여러 악재들 포인트들도 있긴 하지만 크게 고민할 건 없어 보이고 이 환율의 상승도 그간 제가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1350원 포인트 말씀드려 왔잖아요. 네. 거기 찍고 이제 오면은 참 재밌게도 맞아 떨어져요. 모든 것들이. 통화스와프 체결하고 유가 빠지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되는 분위기들. 또 유로존 내에서도 지금 고민들이 많은 게 뭐가 있냐면 러시아하고 지금 계속 뭐 가스나 뭐 이제 원유나 이걸 가지고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독일이 얼마나 심각하면은 지금 집에 땔감을 뗀다고 이걸 지금 구할 수가 없으니까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중단한다고 하니까 독일이 또 무슨 카드를 꺼냅니까? 독일은 어느 정도 러시아에 좀 친화적인 국가였는데 원전을 사실 독일 전체 에너지 비중 중에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9%밖에 안 돼요. 근데 독일에서 원전 카드를 다시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로존 내에서도 에너지 정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조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다? 가스다. 가스로 가면은 미국 쪽에서 이제 수입을 하게 되고 아마 러시아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화두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LNG선을 지금 찍어내고 있는 포인트들이 작년부터 나왔다는 거. 특히나 올해 우리나라 LNG선 전 세계 수주량의 4분의 3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계속 찍어내는 포인트. 거기에 맞춰 조선주들의 실적은 흑자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서 보는 건데 또 하나 문제는 뭐다?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 미국 업체들 자체가 사실 증산 자체를 말을 안 들어요. 나란 말을 안 들어요. 네. 왜냐하면 잘못 찍었다 하면은 지금 유가가 분위기가 왜 이거를 말을 안 듣냐면 유가 분위기가 지금 100달러, 9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 70, 60, 50까지 갈 수 있다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뭐 골드만삭스나 몇몇 이제 증권사들 보고서 따르면은 뭐 한참 300달러 이상 간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왜? 그래도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는 하지만 또 고용에 대한 얘기도 해보자면은 뭐 나쁘진 않은 상황.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가는 잡히게 되는 거. 유가가 밀리게 되면은 러시아는 자기들로 인한 유가가 좀 올라갔다 생각을 했었지만 처음엔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전쟁 상황보다 경기 침체로 인플레가 잡아주면서 떨어진 유가의 흐름이 더 무섭기 때문에 더 이상 러시아도 중국으로만 원유 수출할 건 아니잖아요. 판로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흐름들을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전쟁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찍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은 사우디 갔어요. 사우디 가가지고 일단은 뭐 증산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 사우디랑 좀 손을 잡아가지고 분위기라도 좀 띄워보자는 거죠. 이런 그림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우선은 현재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안정되고 바닥을 지금 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것을 대비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게 뭐 잘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통화스와프가 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그 후폭풍이 더 클 것 같아요, 위원님. 글쎄요. 체결이 될 수 있겠지만 안 될 확률도 있지 않을까요?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정부하고 지난 정부하고 좀 틀렸던 부분들이 안보는 미국을 택하고 경제는 중국을 택하고 뭐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보게 되면 미국 쪽에 좀 올인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 그것만큼의 받아낼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저는 통화 수합은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환율적인 것 자체가 이게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보더라도 기술적인 흐름들도 있고 뭔가 이슈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심리적인 요인도 저는 한몫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체결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뭐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뭐 원화가 좀 더 약세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아마 일시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 그리고 통화 수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주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 처리가 표류되자 민주당이 핵심 지원 내용만 담은 축소한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8월 휴회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좌초 위기에 놓인 법안을 살리기 위해 양당이 동의하는 총 520억 달러, 하나로 68조 원을 지원하는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먼저 입법하겠다라는 구상인데요. 과연 이번 법안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규모 지원 법안이라서 뭐 삼성전자, 인텔, 대만의 TSMC 등 이 반도체 기업들도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반도체 투톱의 시세가 일단은 좋습니다. 이제 조금 흐름을 타는 것일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까요, 계속? 근데 이것도 있고 우선 바람은 불었어요. 네. TSM 실적이 좀 잘 나와주면서 그 전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을 때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날 뉴욕 증시의 관련주들이 상승을 이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TSMC마저 좋은 흐름이 나오니까 아마 오늘 새벽에도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추가적으로 들기는 해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한번 고민을 해볼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도체 법안 통과 자체가 우선은 그 첫 표결이 19일 날로 예상은 되고 있어요. 19일 날. 다음 주에 진행을 할 건데 이게 한 뭐 70조 원 가까운 돈이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이 법안 통과를 가지고서 사실 미국 내에서의 인텔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CPU 칩 공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볼모를 잡고서 뭐 그 반 협박하다시피 했던 거죠, 사실. 안 짓겠다 막 이랬잖아요. 언제 질지 모르겠다. 무기한 미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행이 되면은 그래도 조금 인텔 달래기에 좀 해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바이든 대통령 방한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랑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미국 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해결을 뭔가 해줘야 되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었거든요. 그럼 이로 인한 미국 내에서의 또 새로운 투자권들이 진행이 되고 이를 따라서 국내 업체들 하나하나씩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다만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반도체 법안 통과로 인해서 사실 단기적인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보는 것은 이거 같아요. 오늘 TSMC의 흐름에 국내 이제 종목들이 움직였듯이 실적에 대한 거는 빼놓을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2분기가 좋고 3분기 가이던스 좋다고 추정이 되니까 3분기 실적까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은 크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한동안의 이 반도체 업황의 종목들 아마 3분기 내내 8월, 9월, 10월 맞춰가지고 움직임들이 7, 8, 9 맞춰가지고 쭈루룩 상승이 좀 나오고 3분기 실적 확인하고 난 이후에 4분기의 움직임이 결정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서, 근데 4분기가 사실 살펴보면은 항상 그렇지만은 실적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나와야 되긴 하는데 이게 또 하나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이 기술주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유가가 떨어져서 뭐 물가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소비 심리 자체가 그래도 영향은 받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나 살 거, 3개 살 거를 뭐 2개만 사고 이런 방향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에 따른 또 포인트는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뭐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들 수는 있고 PC 같은 경우도 판매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들.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의 고민은 돼요. 근데 이게 당장에 일어나진 않고 항상 그렇지만 몇 개월 뒤에 저희가 와닿거든요. 금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미국이 생각하는 금리와 우리나라 생각하는 금리, 미국 기준으로 따져보자면은 3% 이상 금리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수준이 오는 것은 다음 달 정도 수치가 된단 말이에요. 다다음 달이나. 그럼 그 이후에 1, 2개월이 더 걸리기 때문에 연말 되면은 영향은 받겠죠. 그래서 우선 당장의 3분기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썸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시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밀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올라간다. 다른 거는 빠진다. 이쪽으로 돈이 더 몰리고 있다. 외인 들어오고 기관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볼 게 우선 이게 도움은 되겠지만 반도체 법안 통과가 굉장히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법안의 내용보다는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주안점을 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알고 있는데 어제 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분위기 괜찮았네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가깝게 올랐는데 저는 다만 좀 걱정인 게 마이크론이 최근에 하반기 실적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 경기 침체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사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요. 맞아요. 한 달 며칠 사이로 이 반도체 안 좋다고 얘기하다가 좋다고 얘기하다가 또 TSMC도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또 가이던스 좋다고 얘기하고요. 완전 뒤죽박죽이 예측이 안 되긴 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예상보다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갖고 있는 기관들이 훨씬 많다는 건 맞아요. 그만큼 시장을 안 좋게 보긴 한다는 거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 과연 뭐 그 내용을 굳이 그대로 믿어야 될까? 사실 지금 보면은 경기에 대한 뭐 지수에 대한 예측 자체를 정확하게 했던 뭐 기관들 뭐 내용들 많지는 않아요. 그냥 뭐 굉장히 러프하게 잡고서 추정을 하거든요, 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좀 지금으로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게 무조건 뭐 기사 내용이나 보고서들의 내용을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적으로 나오고 난 이후에나 기관들이나 기자분들 쓰시는 것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일이니까 쓰신다 판단을 해요, 저는. 하지만 이게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외인들이든 기관들이든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거 보고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까지 움직임이 좀 제한적일 거라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급하게 대응은 하지 마시고 체크한 다음에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7월, 8월 되면 실적 시즌이잖아요. 2분기 때. 그때 맞춰서 움직임이 한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3분기 실적 가지고도 좀 내용들이 예상치 가지고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광복절을 지금 한 달 정도 앞뒀는데 경제인의 특별 사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8월에 가석방이 되기는 했지만 취업 제한 논란을 받으면서 경영활동 제한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사면에 찬성한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사면을 하면 삼성전자 주가에도 굉장히 호재겠죠.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면을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가 코로나 때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안 좋았을 때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했던 부분들이 삼성그룹이었고 이재용 부회장이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막 마스크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발빠르게 쭉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그 전에 일본 쪽의 소부장 부분들에 있어서 무역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역할을 했던 부분들도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좀 상당히 컸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친기업 형태의 모습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의 경영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에게는 호재로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시장을 보면 IT 섹터가 좀 시장을 좀 선행한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수 대비해서.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21선을 좀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하이닉스는 이미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러면 지수는 아직 21선을 올라타지는 못했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먼저 21선을 올라탔다라는 얘기는 코스피 지수도 따라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지난 7월 초에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이탈을 좀 했다가 다시 이제 안착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먼저 대장이 치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다른 종목군들, 뭐 소부장 쪽에 있는 종목군들은 다 따라 움직일 거예요. 순환매 시간차를 두고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 업황이 되게 안 좋다라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이미 뭐 빅사이클이니 뭐 얘기 나왔다가 그건 쏙 들어갔고 이제 반도체 침체기니 뭐 겨울에 들어갔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좀 반영이 많이 됐어요, 사실.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주가는 경계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하반기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좀 더 괜찮을 거야라는 전망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반도체 쪽의 흐름들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후발주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도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땐 오히려 현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에서 좀 추매를 해볼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도체 가격이 계속 빠진다라고, 디램 가격이 계속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따지면 가장 타격이 큰 게 하이닉스거든요. 하이닉스가 더 잘 올라가요. 오늘 4% 가까이 좋네요. 움직이는데 하이닉스가 더 올라가는 게 저는 웃겨요. 왜 디램 가격이 빠지는데 네. 왜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가지? 더 강하지? 선반영. 그렇죠.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좀 가벼운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삼성전자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은 좀 끝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뭐 미국 그쪽에 있어서 반도체 법안 통과됐다라는 거,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게 당장 다음 분기에 뭔가 혜택이 있다? 없거든요. 사실 그 법안 자체가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뭐 좋아지거나 그럴 부분들은 없어요. 지금 오히려 더 만약에 그쪽으로 했을 경우에 이게 또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이, 미국 쪽에서 반도체 협의체 구성을 해갖고서 빨리 답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걸 그렇게 했을 때 무조건 수혜를 볼 수 있을까? 반대급부적인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중국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중국이 아마 반발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어찌됐든 이 협의체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중국 쪽을 좀 이렇게 봉쇄하기 위한 한 편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한 편인 것 같은 게 아니라 한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이 반발을 하게 된다라면 뭐 사드 형태 같은 그런 부분들이 없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전 산업군으로 봤을 때 중국 쪽의 사업 비중이나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 저는 좀 멀리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특히나 이번 정부에서는 원체 미국 쪽의 강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미국 쪽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 만약에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면 조심해야 된다. 저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네.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이제 반도체 종목들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선취매를 해봐도 괜찮겠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네. 일단 봐야 될 부분들이, 삼성 쪽에서 제일 많이 투자를 하는 게 시스템 반도체 쪽이에요. 네. 왜냐하면 TSMC 따라잡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 반도체 쪽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주들이나 소재주들 이런 쪽을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종목군들이 다 빠졌어요. 다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단적인 예를 보게 되면 이게 좀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코프로 BM이 최고 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안 올라가지? 이건 한번 물음표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안 올라가죠? 일단 밸류가 높아요. 자, 일단 이거 그 외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경기가 침체가 들어가면 소비가 위축이 될 거고 다 달라질 거예요. 네. 근데 전기차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까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두 번째는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친환경 쪽에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 되게 막 적극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보게 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친환경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이것도 좀 의문이에요. 세 번째는 밸류가 높아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자,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한미반도체 기업 오늘 실적 발표했거든요. 최고 실적이에요. 사상 최고 실적. 근데 주가는 못 올랐어요. 근데 2011년도에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1년 내내 박스예요. 일단 이게 2차 전지 쪽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뺄게요. 네. 테크윙이라는 기업을 한번 볼게요. 테크윙 실적 잘 나왔거든요. 테크윙 같은 경우도. 근데 테크윙 많이 빠졌어요. 정말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어요. 밸류가 낮아요. 얘가 지금 현재 PER로만 보게 된다라면 지금 구간에서의 PER 자체가 7배가 안 돼요. 예상 PER이.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몇 배가 더 높아요. LNF 마찬가지예요. 더 높아요. 그러면 자 이제 시장이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싼 종목을 살까요? 비싼 주식을 살까요? 싼 종목이요. 싼 주식을 살 거 아니에요. 성장도 하고 네. 실적 좋고 그런 기업들을 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많이 빠져있는 애들 위주로 그 속에서 실적이 좋은 애들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IT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IT는. 그러면 지금 이 당장에서 너 2차 전지 살래? 아니면 IT 살래? 그럼 전 IT예요. 전 IT 사요. 원체 싸거든요, 지금. 그중에 우선순위 따지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가 일단 먼저 들어가야 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장비 들어가고, 부품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안 본다는 건 아니에요. 전 보는 종목이 있어요. 계속 여기서 말씀드리잖아요. TCC 스틸, 상신 EDP. 수주 잔고 많아요. 실적 PER 10배도 안 돼요. 오히려 그럼 그런 기업들이 더 낫지 않을까. 그 이외의 종목군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차라리 이들 종목이 더 싸니까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우리 선윤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더 고점에 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물타기를 해서 조금 매수 단가를 낮춰도 될지 여쭤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 하이닉스하고 네. 삼성전자 차트를 집에서 켜시고요. 2016년 정도 바닥부터 추세를 한번 쫙 바닥 라인만 한번 이어보세요. 제가 이게 연결이 돼 있으면 지금 잡아놓은 걸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앵커님 한번 보이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네. 바닥 라인이 지금 딱 맞아 떨어지면서 가고 있어요. 현재 추세가 그래요. 삼성,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정확하게 이 바닥 라인들이 거의 일치하면서 바닥을 확인한 상태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보통 이 큰 대형 추세, 5년 이상의 대형 추세에서 바닥이 잡혀버리면 주가가 그때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가 삼성전자가 그 자리가 얼마였냐면 5만 5천에서 5만 6, 7천 원 자리였어요. 완전 바닥 자리가. 그 라인을 터치한 이후에 지금 반등이 지금 나오는데 이 대형 추세의 바닥 라인을 확인했을 때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횡보 기간을 거칠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6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일정 부분 등락을 거듭한 횡보 기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추세상으로 과연 얼마나 갈 것이냐.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9만 원, 다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10만 원까지 갈 수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 자, 2020년도 때 코로나 때에서의 반등 포인트, 삼성전자가 4만 5천 원부터 해서 9만 6천 원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2배 이상이 올랐어요. 근데 그때는요, 시장의 자금이 어마무시하게 풀렸던 시기예요. 찼다 하면 올랐던 시기고요. 자금이 정말 많이 시장에 풀렸어요.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쌍끌이 매수를 통해서 삼성전자를 계속 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반 1월, 2월부터 해가지고 기관과 외인들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계속 하향 추세를 그리고 결국 도달하지 말았어야 될 진짜 원하지 않았던 가격, 그 추세의 하단 라인까지 결국 지금 온 모습이 나와요. 아마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예정인데 12시 딱 시작할 때 한번 보시면은 기가 막힌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상승을 줄 때 보통 얼마까지 몇 년 동안 움직이냐? 단기간으로 재작년처럼 코로나 때처럼 1년 만에 이렇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이번에 움직임은 10만 원까지 가는 움직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 2년은 봅니다. 예. 2년. 좀 길긴 하시긴 할 텐데 지금부터의 하락 흐름보다는 상승을 하면서 조정을 거치면서 계속 우상승하는 흐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투자자분들 중에 삼성전자가 없으시거나 뭐 단가가 높으신 분들, 네, 나이스 타이밍이에요. 사셔야 되고 특히나 난 삼성전자를 사보려고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분들도 지금 타이밍엔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이닉스 상관없습니다. 둘 다 상관없어요. 뭐 비중에 대한 고민, 뭐 하이닉스 요만큼 사고 삼성전자 뭐 요만큼 사고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고 우선 제가 보는 관점은 5년 이상의 대형 추세에서의 바닥에 대한 라인이 정확하게 잡혔다. 자, 근데 그 바닥 라인 잡을 때 삼성전자는 그 바닥 라인을 살짝 터치하고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하이닉스는 바닥 라인에서 대형 추세의 하단을 깨고 아직 바닥 라인까지 올라오지 못했어요. 근데 보통 깬 다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가 좀 더 빠르게 상승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선은 굉장히 좋은 자리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몇 년에 한 번 오는 기회 그 바닥 자리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과 하이닉스 관심 있게 보시고 이 추세, 이 기회를 잘 대응을 하시면 앞으로 몇 년 동안 굉장히 해피하실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반도체 이야기까지 길게 나눠봤습니다.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3일 이스라엘에 도착해 중동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3박 4일간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방문하는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란 핵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사우디에서는 유가 진정을 위한 석유 증산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룬다고 합니다. 이번 순방이 시장에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지 또 관련 섹터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군사력을 강화하게 되고 무기 수출이 확대가 될 수 있잖아요, 재훈 의원님. 네. 그럼 증권업계에서도 지금 수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면서 방산주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방산주 또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란 쪽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과연 가능할까요?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경고일까요, 그럼?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도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네. 러시아 본토를 공격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핵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과연 정말 쉽게 무력을 쓸 수 있을까? 저는 쉽게 쓰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방산 쪽은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땡 하고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며칠 안 가서 우크라이나가 끝날 거다, 전쟁이 며칠 안으로. 근데 그게 있었죠. 다 틀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점점 끝나야 되는데 끝나질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복원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쭉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미 일단 장기전으로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발단이 뭐냐면 그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 바로 중국 차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때문이라도 자주국방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폴란드나 이런 기업들, 나라들 왜 방산 쪽을 확대를 하고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구식 무기들을 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보내주고 있어요. 구식 무기요? 네. 왜요? 구식 무기를. 신형을 줄 수는 없잖아요. 비싸서? 예전엔 유럽이나 이쪽에 국방 쪽에 있어서 네. 그렇게 강화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만 되니까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니까 계속 국방 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설마 뭐 전쟁이 나겠어? 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등한시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럼 자주국방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무기들이 구식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가 한국에 와서 탱크도 보고 미사일도 보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그러면 어찌됐든 방산 쪽에 있어서는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수출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그 다음에 풍산이나 이런 기업들 수주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계속. 그러면 수출에 대한 부분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주국방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걔네들도 도입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수준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웃긴 건 무기를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총알이 없네? 총은 빌려줬는데 총알이 없어요. 쓸모가 없잖아요. 쓸모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방산 쪽은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어찌됐든. 기술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몰라도 무기를 빨리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은 최고인데 미사일의 총알은 누가 만들어요? 풍산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풍산이나 풍산 홀딩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이 나온 거고, 미사일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만든단 말이에요. 풍산이나 풍산 홀딩스가. 그리고 화약을 만든 데 누굴까요? 화약. 우리나라 매년 네. 자랑하잖아요. 뻥뻥 터트리면서 여의도에서. 한화. 그렇죠. 하나가 만들어요. 어. 그럼 걔네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는 지극히 승계 친화적인 기업이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이거는 회사에서도 홍보를 절대 안 해. 하나는. 이건 진짜 문제 많은 기업이에요. 하나는. 갑자기 또 승질 확 나는데. 갑자기 좋은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갑자기 확. 감정 기복이 너무 어찌됐든. 크신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저는 더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가 더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는 지수방어적인 부분들보다 수출주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고, 아마 올 하반기 때부터 계속해서 수주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뭐 수출 실적을 잘 내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도 이런 있고. 종목들은 지금 접근을 해봐도 괜찮다라는 많이 입장이세요? 빠졌잖아요. 눌림목 많이 구간이라 빠졌죠. 저는 괜찮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엔진 쪽 담당을 했었잖아요. 누리호도 마찬가지고 KF21도 마찬가지로 엔진 쪽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하나디펜스 쪽 같은 경우는 사실 K9 자주포라든가 그다음에 레드백이라든가 이런 장갑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뭐 인도나 폴란드, 호주, 미국 쪽이랑도 같이 협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자체가 미국이랑도 협력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 포괄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고, 미국 쪽도 신형 사업, 군수 사업을 좀 시작을 했는데 미국 쪽에 법인을 두고 있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합작회사도 만든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고. 근데 지금 이제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올랐다가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거고, 다른 테마들 다 똑같잖아요. 네. 곡물이니 뭐 유가 관련 수혜주니 뭐니 뭐 우크라 재건이니 다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쏙 들어갔잖아요. 네. 그죠? 네. 걔네들은 실적 기반이 나왔던 분들이 올해 조정도 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이슈는 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여전히. 진행형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가능하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선윤 위원님은 그 방산은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유가, 원유 관련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원유 관련주 사지 마시고요. 네, 사면 안 되고. 절대 안 돼요. 안 되고. 절대 안 돼요. 방산주 사셔야 돼요. 방산주. 사시려면.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번 나토 회의를 통해서
다들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GDP 대비 국비 증가에 대한 포인트가 계속 이슈가 됐어요. 지금 현재 러시아 국방비는 GDP 대비해서 4% 정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국방비로 따져봤을 땐 미국에서 쓰는 국방비 대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상황이 그래요. 뭐 다 규모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근데 재밌는 점은 보세요. 유럽 전체 국가, 독일도 1% 초반대였다가 2%까지 올린대요. 영국 2.5%까지 올린대요. 지금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나토 회원국들이 다 국방비를 올리는 상황이에요. 러시아에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그런 포인트들인 거거든요, 사실. 근데 국방비를 올리면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오죠? 뭔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에 뭐 탱크를 산다거나 세계 최고 기술력 갖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산다거나. 자,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때 지원했던 그 미사일 뭐 4개 정도 지원했다고 기사가 떠들썩하게 나왔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200대 넘게 깔려 있어요. 2,000개 깔려 있어요.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근데 그런 이슈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뭐 전차들이나 뭐 미사일들이 자연스럽게 유럽 쪽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나라 국방 탱크나 만들 때 우리나라는요, 이걸 하나하나 수작업하지 않고 약간 찍어내듯이 양산을 하거든요. 유럽 쪽은 안 그래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나하나 만드는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수주를 내렸는데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아주 고가의 아주 퀄리티 높은 장비들을 찍어낼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굉장히 수주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뭐 스웨덴 비롯해가지고 아마 나토 국들 거의 다 아마 수주 요청을 할 것이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뭐 두산도 그렇지만은 뭐 LIG 쪽도 그렇고 뭐 현대 쪽도 그렇고 계속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유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유가가 지금 올라갈 그 상황이 아니에요. 네. 지금 러시아도 뭐 겨울 되면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실 게 뭐가 있냐면은 미국 내에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그 전쟁 물자 지원을 하는데 이미 찍어낸 물건들을 줬고 더 이상 지금 뭐 재료가 없어가지고 만들지 못한다는 핑계로 물건이 안 들어간다고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이 말인즉슨 뭐냐? 실제로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도와주려면 도와줘요. 뭐예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 좀 어느 정도 끝내라. 돌려 화해 제스처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빨리 그냥 끝내라. 이런 그림으로 가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러시아가 우선은 유가가 밀리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쨌든 조만간에 이제 뭐 휴전 좀 하자. 약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딱 끝나고 유가 쫙 밀리고 경기 좀 안정되고 시장 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거기에 이제 금리 인상도 멈추고 아니면 또 내년 초에 금리를 뭐 다시 또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런 저런 그림들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는 아니고 방산주. 네, 이거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윤 위원님의 종목 AS도 있죠. 네. YG 엔터테인먼트 먼저 해볼까요? YG엔터가 야금야금 올라요. 우선은 맞아요.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오늘도 1.5% 오르고 있어요. 수익이 크진 않지만 추천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요거보다도 자화전자가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네요. 자전자가 오늘 장중에 10% 이상까지 올라갔는데 이것도 추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애플 아이폰 수혜주인데 자화전자가 애플 아이폰 수혜가 본격화되는 게 내년이랑 내후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모아서 준비해야 될 시기인데 추세상으로 보건대 자화전자도 지금 현재 구간대 자체가요. 이게 2020년 코로나 때 바닥 라인들을 연결해 보세요. 짝짝 짜자작 짝 맞아 떨어지고 이제 반등 나오는 자리거든요. 매수하기 정말 좋아요, 자리도. 그럼 여기서 사 두시면 아마 내년 내후년을 볼 때 사실 뭐 아직 좀 뭐 공개하기 이른 뭐 가격대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출의 예상치를 생각해 본다면 10만 원도 가능할 것 같은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10만 원이요? 예, 지금은 2만 6천 원이긴 하지만 길게 보셔야 됩니다. 내후년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선은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현 구간대에서는 밀릴 때 사셔야 돼요. 우선 매수하신 분 축하드리고요. 좀 더 가져가시다가 제가 또 상황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밀려야 접근이 가능한가요? 2만 5천 원 아래는 25,000 돼야겠죠. 원. 네, 근데 이제 뭐 내일 다음 주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분석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고요. 60초 뒤에 허반석 위원의 작전 리포트 준비돼 있으니까 끝까지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두 분간에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